오늘 역대급 쿼터파크가 터졌습니다. 상당히 지금 상황이 안 좋습니다만 네. 쿼터파크도 역대급으로 터졌고요. 네. 오늘 코스피 역대급으로 또 터졌지요. 네, 지금 코스피 지수를 살펴보면요. 지금 현재 시각은 6,262.96입니다. 아유, 대단합니다. 와, 근데 오늘 고가가 좀 그래도 꽤 높게 나왔거든요. 고가. 아유, 대단해요. 네, 맞아요. 진짜 그 대단합니다. 전쟁 전에 아마 그 최고가 6,300 10인가 뭐 그랬을 거예요. 예. 거의 지금 다 회복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곽수산이 저거 또 지금 주식장 보네. 보면서 행복해하네 저거. 저거 잘해. 저 주식 잘하더라고 저놈. 아니, 와, 정말 배 아프네. 잘합니다. 좀 내려갔을 때 살 걸. 또 아까워요. 방송을 약간 좀 취미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또 최고치 경신한 게 또 있더라고요. 네. 바로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인데요. 취임 후 최고치를 경신했고 모든 지역 연령대에서 상승을 했어요. 리얼미터 기준으로. 네, 네. 65.5%고요. 리얼미터가 공개한 지난주 같은 조사보다 3.6%포인트 상승했고 부정평가는 2.8%포인트 하락한 30.0%였습니다. 네, 자세한 내용은 잠시 후에 저희가 다뤄보기로 하고요. 푸드본부 사이다 헤드라인. 네, 어서 오십시오, 최 차장님. 네, 자 그러면 한 분 한 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투자로 대박난 청년입니다. 한국의 워렌 버핏, 한국의 존니, 산이산이 곽수산이 선임 기자 박수로 모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팟빵을 인수하겠다. 와. 산이산이 곽수산입니다. 와, 요새 난리 났어. 아니, 왜 이렇게 잘해요? 체육을 잘해. 언젠간 내 아래로. 와, 잘하더라고. 아니, 네. 어떻게 그렇게 잘해? 전쟁 좀 난다 싶으니까 방산 바로 방산 들어갑니다. 네. 이거 종전으로 가나? 바로 반도체로. 반도체 와, 대단해요. 하지만 이제 뭐 어떤 전략이 있었던 게 아니라 정확하게 우리 최욱 씨 반대로 가니까 정말 어마어마한 또 효능감이 옵니다. 그럼 수산 씨 예. 리딩방 하나 만들면 제가 들어갈게요. 리딩방 들어갈 필요가 없죠. 매불쇼 보면 되는데요. 그래요? 예. 체육이 방산 들어갈까 하면 빼야죠. 그게 리딩방이구만. 체육이 반도체 하면 들어갈까 빼야 빼야죠. 됩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시기시기 신장시기 인턴위원 박수로 모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기시기 신장시기 인턴위원 신장식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엊그제 그 대전에 갔는데 대전에 그 빵집 있잖아요. 성심당. 네. 돌아온 늑구빵이라는 게 있어요. 네. 진짜 늑구 모양으로 네.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와, 되게 트렌디하다. 장동혁 대표 지포장 장동혁 대표도 오늘 돌아왔잖아요. 돌아왔어요. 그래서 뭐 돌아온 장동혁 빵, 죽빵이라면서 그러니까 장동혁은 건들지 마세요. 그냥 냅둬요. 지선 전까지는 놔두세요. 지금 아주 좋아요. 그래서 제가 네. 그 얘기를 해놓고 늑구한테 미안하더라고요. 비교해서 미안해 늑구야. 네. 지선 전까지는 장동혁 대표님 건들지 않습니다. 하고 싶은 거 다 하게. 그렇습니다. 자, 조작 기소 국정조사 특위는 계속됩니다. 그래서 오늘 중간 정리 한번 하고자 특위 위원 두 분을 저희가 모셨습니다. 먼저 박선원 의원님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특위에서 요새 공격력이 가장 좋은 분입니다. 저희가 몇 번이나 모시고 싶었습니다만 일정상 오늘에서야 모셨습니다. 전용기 위원 박수로 맞이합니다. 네. 요새 좋아. 반갑습니다. 국조특위에서 전투기 맡고 있는 전용기입니다. 요새 좋아요. 진짜 영상 보면 시원시원해. 시원시원하시고 논리도 너무 그냥 단단합니다. 국민의힘이 꼼짝 못하게 꼼짝 그냥. 못해요. 예. 근데 그 자리에 가 있으면 승질이 안 날 수가 없습니다. 좋아요. 보고 계신 분들도 화가 날 텐데 바로 네. 앞에 두고 있으면요. 참을 수가 없습니다. 좋습니다. 네. 자세한 이야기 잠시 후에 다뤄보도록 하고요. 요거 잠깐 좀 다루고 가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이제 해외 순방을 떠났는데 네. 떠나기 직전에 지시한 게 있어요. 네. 우리나라에는 이제 특별 감찰관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대통령 친인척에 대한 비위 행위에 대해서
감찰하는 자리입니다. 이 대통령 입장에서 상당히 불편하거든요. 네. 요 제도가 그렇지 네.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이제 국회가 추천하면 대통령이 지명하고 임명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은 공약사항이기도 하고 네. 그전에도 계속 얘기를 했어요. 근데 맞아요. 이번에 떠나기 직전에 또 지시를 했습니다. 특별감찰관 국회에 추천해달라고 요구를 좀 해라. 맞습니다. 관련해서 비서실장이 발표를 했는데요. 함께 보고 오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회가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를 개시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요청하셨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작년 7월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대선 공약이었던 특별감찰관 임명 추진에 대한 입장을 밝히신 바 있고 저 역시 작년 12월 국회에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을 요청했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모든 권력은 제도적 감시를 받아야 한다는 민주주의와 국민주권의 원칙 아래 특별감찰관 임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계십니다. 대통령이 확고한 의지를 표명한 만큼 국회가 조속히 관련 절차를 개시해 주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거는 진짜 대단한 거예요. 그렇죠. 맞아. 근데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대통령은 왜 이렇게까지 원하시는 거고 국회는 왜 이렇게까지 추천을 안 하는 거예요? 대통령께서는 네. 지금 본인이 차라리 감시를 받는 게 더 떳떳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이 그 성남시장 됐을 때 시장 집무실에다가 CCTV 달고 맞아요. 네. 아래층으로 옮기고 그러니까 아예 일말의 의혹도 없는 것이 좋다. 네. 그게 훨씬 더 명분도 있고 일을 잘 해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네, 그 검찰 공화국 시대에 그게 참 잘한 거였어요. 네, 사실상. 맞아요. CCTV 딱 오히려. 달아놔가지고 그렇습니다. 오히려 다 보고 싶은 거 있으면 다 봐봐. 의혹에 일말도 의혹을 남기지 않겠어라는 기본적 태도를 가지고 계신 거고 실은 이게 계속해서 뭐 한이 많이 했는데 그 윤석열 대통령 때는 왜 안 하느냐라고 물어보면 국회가 추천을 안 해서 그렇다라고 청와대 그 용산 쪽에서 얘기를 했어요. 예. 근데 이거는 절차가 어떻게 시작되냐면 대통령이 요청을 해야 절차가 시작됩니다. 요청이 먼저 있어야. 요청이 먼저 있어야 돼요. 네. 그래야 실질적으로 절차가 시작이 되는데 한 번도 국회에 정식으로 요청한 적이 없어요. 윤석열 때는. 그래요? 그래놓고 왜 그랬어? 국회가 추천 안 하느냐고 계속 얘기했거든. 그랬나? 근데 이번에는 대통령이 일찌감치 요청을 했는데 네. 오히려 지금 국회에서 추천이 안 되고 있고 이게 국힘에서 협의를 제대로 안 하고 안 있는 하고 거예요.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더 이상 국힘도 물러설 곳은 없습니다. 협의해서 추천해야 됩니다. 네. 이게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요. 네네네. 이제 법적으로 이 독립기관인데 네. 우리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규모가 큽니다. 그러니까 특별감찰관 있고 거기에 이제 두 번째 특별감찰관 보가 있고 그 네. 밑에 변호사 출신으로 해가지고 5급 이상의 감찰관이 있어요. 5명 있고 그 밑에 이제 뭐 국세청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국정원까지 검찰, 경찰 다 나와 있어요. 파견 직원이요? 네. 와.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굉장히 업무 커요. 지원팀까지 해서 약 30여 명 규모를 가져요. 대통령 입장에서는 너무 불편할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기관별로 다 오고. 이걸 첫 했던 사람이 이제 그 이석수. 박근혜 초기에 이석수 특별감찰관인데 종로위가 종각 있던 자리 거기서 이제 이렇게 청와대도 보이는 그런 자리에 이제 사무실을 꾸렸는데 이게 한번 시작이 되면은 네. 정말 웬만한 건 다 할 수 있는데 대개 한 150여 명이 이 감시 대상자가 됩니다. 우리가 이제 뭐 가족이 적고 뭐 친인척이 없을 것 같아도 다 사돈의 팔촌까지 다 뒤지기 때문에 한 150여 명 감시가 대상이 되고 대통령이 이렇게 강조하시는 거는 임기 초반에 해야 된다는 그 확신 때문이거든요. 이석수 감찰관한테 물어봤대요. 김건희 사건 터지니까 저기 이제 윤석열 대통령실에서 지금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지금으로 하면 네가 오히려 손해다. 처음부터 해서 예방을 해야지 사건이 터지고 나면은 검찰 조사 받아야지 이 특별감찰관이 열심히 뛰어야 되지 또 그동안 왜 안 했냐 욕 먹게 되지. 그래서 정권 초기에 하는 게 맞다. 예방 차원에서. 예, 예방 차원에서. 대통령이야 본인이 청렴하게 대통령직을 수행하면 되지만 친인척을 다 관리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예방 차원에서라도 네. 이게 하는 게 좋다는 말씀이군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이제 뭐
대통령이 모르는 친인척들이 있어요. 모르는 모르죠. 왜냐하면 그럴 수 있죠. 육촌, 사촌의 네, 뭐 맞아요. 조카의 뭐 이렇게 되면은 알 수가 없어요. 네. 근데 어디 저기 뭐 고향이나 뭐 먼 데에서 사업하는 사람하고 속아가지고 뭐 무슨 그럴 수 알선 수지하고 있겠네. 이렇게 하는 걸 대통령 모르는데 나중에 사건이 커진 데서 알면 뭐하냐 이거. 아, 그럴 수 있겠네요. 가까운 친척도 연락 안 하고 지내는 경우도 많은데요. 맞아요, 네. 맞아요. 저만 해도 아주 가까운 부모님이랑 연락 안 하잖아요. 네. 근데 내가 대통령이야. 부모님 내 이름 팔고 다니면 내가 어떻게 알 거냐는 거야. 막을 수가 영점 없죠. 막을 수가 없어. 네. 국가적인 측면에서도 필요한 거죠. 네. 미리 예방해서 문제가 안 생기게 하는 게 이재명 대통령으로서도 가장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겠네요. 그래서 네. 이제 국회가 절차를 따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원래 이제 민정수석실에서 보통 그 업무를 하는데 이제 이석 그 감찰관 제도가 기왕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제대로 예방 조치를 하는 것이 이게 뭐 제도를 만든 취지에 맞죠. 네. 이제는 뭐 바로 추진이 되겠네요. 뭐 네, 이렇게까지 네. 이제 구체적으로 나왔으니까. 문재인 정부에서도 이제 특수관계인을 감시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민정수석실에. 네. 그러니까 대통령 가족 담당하는 그 비서관이 하나 그 밑에 행정관하고 있었고 특수관계인 한 20-30명 대통령 아주 친한 걸로 알려진 사람 감시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1년에 한 서너 번씩 만나서 면담하고 뭐 이상한 짓 한 거 없냐 이렇게 묻는 식이기 때문에 네네. 실제로 상시 감시가 안 돼요. 이거는 특별감찰관은 상시 감시하는 겁니다. 네. 늘 인공위성이 떠 있고 레이더가 작동한다 이렇게 보면 돼요. 아,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조작 기소 국정조사 특위에 대한 이야기. 오늘은 이제 중간 정산하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전용기 의원은 관련해서 오늘 저희가 처음 모셨으니까 예. 활약상 잠깐 하나만 영상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경원 의원이라는 아주 골치 아픈 정치인이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데요. 그냥 현장에서 박살을 내버립니다. 네. 그냥 직격 들어갑니다. 요 장면 아우 볼 때마다 시원한데요. 이어폰 착용해 주시고 함께 보겠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국정원을 정말로 신뢰를 안 합니다. 검사의 육성 녹취가 나와도 못 믿고 국정원의 국가 보고도 못 믿고 금융감독원의 보고자료도 못 믿고 증거는 계속 나오는데 믿을 생각이 없는 정도 아닙니까? 현실 부정하는 수준에 이르렀다라고 저는 봅니다. 이게 과거 윤석열이 했던 얘기를 들어보면 국가기관을 못 믿고 음해하고 뭐 이상한 낭설 버티고라고 이야기하는 걸 반국가 세력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그 꼴을 우리들이 직접 하고 있는 좋아, 거예요. 좋아. 맨날 이재명 범죄자다라고 소리치다가 윤석열이 감옥 가지 않습니까? 나경원 의원님 애쓰는 거는 그 윤석열 체포하지 말라고 잡아가 그게 애쓰는 거예요. 윤석열한테 줄 서는 게 그게 애쓰는 거지. 왜요? 대통령 잘하잖아요. 윤석열 잘했습니까? 란을 일으켰습니다. 난을 좀 적당히 하세요. 선서 못하는 검사 얘기는 믿고 국정원 못 믿고 증인 선서하는 사람도 못 믿고 제발 좀 그러지 마세요. 정치 이전에 사람의 도리만 좀 합시다. 애들 사진 보여주고 협박하는 게 그게 검사입니까? 적당히 좀 하세요 좀. 좋아. 좋았어. 속이 좋아. 시원하다. 시원했어. 틀린 말이 하나도 없어. 채기가 싹 내려가네요. 그렇습니다. 아니, 틀린 말이 없으니까. 진짜. 깔끔합니다. 앞에 있으면 속이 터집니다. 속이 터지는데 앞에서 더 헛소리를 하고 있으니까 분노가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죠. 네. 아우 좋아요. 귀에 때려 박혀. 고맙습니다. 전영기 의원이 이 가운데 앉아야 되는데 조금 끝에 줄에 이 이름 순서대로 쭉 좌석을 배치하다 보니까 네. 저하고 자리를 바꿔야 돼요. 제 앞에 송석준, 나경원, 신동우 이렇게 쭈루루 아유 앉아있거든요. 세다. 곽규태 있는 대로 소리를 쳐야 돼요. 그 4명 달라드는데 혼자 막아야 되는데 스트레스입니다. 전영기 의원이 좀 가운데로 와야 돼요. 아유. 이게 가나다 순이거든요. 이게 앉는 자리가. 그렇게 앉는 거예요. 네, 세종대왕님이 잘못하신 거지. 그렇게. 지휘를 조금 앞으로 뺐어야 되는데. 아유 너무 좋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국정조사 특위에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그리고 대북 송금 사건, 대장동 사건. 요 사건 조작 기소에 대해서 살펴본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야말로 이제 실체적 진실이 거의 다 나왔다. 저는 그렇게 이제 평가하는 바입니다. 큰 그림을 그린 인물은 바로 주진우 의원. 이름 탁 튀어나왔죠. 네. NSC. 네. 큰 그림 그렸잖아. 주진우. 네. 그리고 해경 발표 조작한 인물로 의심되는 사람은 바로 김태효. 김태효. 바로 나왔잖아. 그냥. 맞아요. 네. 그리고 고발을 지시한 인물. 윤석열이. 윤석열. 요거는 그냥 팩트입니다. 요건 네. 팩트. 그리고 이제 수사
조작 수사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이 바로 이희동 검사. 이희동. 이렇게 이제 깔끔하게 정리가 됐는데요. 요거는 이제 국정원 출신이시니까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이거는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처음 사건이 발생했을 때에도 군, 그다음에 경찰, 네, 해경. 국정원 다 그렇죠. 합동으로 조사를 해가지고 그렇습니다. 첫 발표가 어떻게 돼 있냐면은 이미 이 사람의 그 신원을 북에서 이미 알고 있어요. 왜 본인이 이야기를 했으니까. 나는 대한민국 공무원 이대준이다. 네. 목적은 월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것을 한 사람이 들은 게 아니고 여러 사람이 계속 이거를 정보를 들어가지고 공유를 했거든요. 네. 이거를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이 바다에서 실종돼서 어딘가에 나타났어요. 그러면 그것을 스스로 갔느냐 아니면 강제로 끌려갔느냐. 근데 강제 납북이 아니란 말이에요. 네. 강제 납북이 아니니까 스스로 올라갔다 해서 자진 월북 네. 이렇게 되었는데 이것을 다 뒤집으려고 했는데 증거가 없는 거예요. 뒤집을 수 있는. 없으니까 어디로 끌고 가냐면은 무슨 뭐 자료를 삭제했다, 무슨 보고서를 누락시켰다 이렇게 해가지고 서훈 안보실장하고 박지원 국정원장까지 다 네. 범죄자로 기소해버렸죠. 기소를 했지만 네. 이미 무죄로 네. 나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너무 분명한데 뭐가 문제냐? 윤석열의 하명 사건이 주르르 떨어졌다는 거예요. 정권 초부터 심지어 인수위 때부터. 네. 그래서 이 서해 피격 사건, 이거 하명 사건. 그다음에 뭔가 이상하다. 그래서 대북 송금 사건은 처음에는 문재인 정권 때려잡으려고 한 거예요. 네. 그래서 북한에 뭔가 돈이 간 것 같다고 하는데 이 돈을 가게 놔뒀으니까 서훈과 그 밑에 북한 담당 차장을 잡아라 해가지고 싹 긁어 모아보니까 경기도는 하나도 안 나오고 이거 저기 그 국정원의 고위 간부가 잘못한 건 없고 그러니까 쌍방울만 통일부가 지금 앞으로 교류협력법 위반한 거에 대해서만 조사를 해라. 네. 이렇게 사건이 끝난 거예요. 네. 근데 그렇게 끝날 수가 없는 거죠. 윤석열 입장에서는 이거를 튀긴 거예요. 네. 그래서 최혁 검사를 국가정보원의 감찰실장이 이미 있는데 감찰실장은 마치 독립기관처럼 별도로 활동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 자를 수가 없어. 임기가 남아있으니까. 그러니까 최혁을 없는 자리 감찰기획관이라는 자리를 만들고 윤석열이가 가장 총애했다는 검찰수사관 이창현을 그 밑에 놓고 털털 뒤져가지고 문서를 찾아내고 그거를 그해 9월부터 2022년 9월부터 네. 계속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과 경기도지사가 마치 방북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거를 CBS 노컷뉴스를 통해서 계속 연속으로 한 5번을 보도를 시키면서 슬슬 이걸 키워가요. 네. 그런데도 증거가 없어. 안 나왔어. 그래서 이제 쌍방울 김성태를 불러가지고 또 이제 주리를 틀어가지고 증거 하나도 없는데 사람 이렇게 몰아가는 수사. 네. 그다음에 서해 피격도 증거 하나도 없는데 사람 아주 죽이려고 했죠. 그러니까는 네. 문재인 잡고 이재명 잡으면 끝이다. 그렇죠. 검찰공화국은 영원히 간다. 그렇죠. 그러니까 증거가 뭐가 필요하냐? 없으면은 주리를 만들어라. 틀어서 자백을 만들어라. 그렇죠. 이것이 현재 서해 피격, 대북 송금, 대장동 사건 전체 다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리를 틀 때 감사원까지 껴가지고. 네. 서해 피격 사건 같은 경우에는 더 화가 나는 게 왜 공무원이 38시간 동안 표류하다가 북한에서 발견된지도 모르고 그냥 기소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뭐 조사 기관에서 거기 물이 뺑뺑 돈대요. 반시계 방향으로. 네. 반시계 방향으로 돌다가 어떻게 하다 보니 물때가 바뀌어서 북한으로 갔을 수도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기소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증거도 없이 그냥 북한에서 발견됐다. 그러니까 이것은 조작됐다 해가지고 본인들이 조작을 해가지고 기소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시키면 그냥 바로 고발장 쓰게 하고 네. 바로 기소해서 이렇게 괴롭힘이 시작되는 거다. 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근데 같아요. 심지어 자기 공소장에는 해류가 남쪽으로 흘렀다고 써 있어. 맞아. 근데 해류 이번에 근데 국정조사 특위에 나와갖고는 해류가 북쪽으로 흘러가지고 북쪽으로 간 것처럼 또 얘기를 하더라고. 맞아. 그러니까 지들이 조작한 거니까 이게 정확하게 이걸 말을 못하는 거예요. 다 드러나 버렸어요. 예. 그러니까 해류가 그때 돌 때 연평도 밑에서 남쪽으로 돌아서 동쪽으로 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인천 쪽 이렇게 크게 이렇게 도는데 그때 왜 그 해류를 그러면은 그 해경에서 봐야 되느냐?
이분이 실족됐으니까 어디론가 실종되거나 뭐 시시니까 어디 아니면 살아 계시거나 하면 찾아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물을 돌아가는 방향을 알고 거기다 해경 배를 띄워가지고 그걸 따라서 찾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그 해류라고 하는 거는 사후에 그래 다더라가 아니고 그 수색을 하면서 이미 그 물결을 따라서 수색을 한 거예요. 기록이 네. 다 남아 있고. 네, 기록이 남아 있고 배가 그렇게 우리 해경청 배가 그렇게 돌아다녔다니까요. 그렇습니다. 그 네. 아까 그 이희동 검사 네, 이희동이. 이야기했잖아요. 이걸 잘 봐야 돼요. 그 강백신, 어미준 말고 이제 이희동까지 나왔잖아요. 이희동 검사까지가 전부 다 2016년에 중수부를 해체하고 반부패 특별수사단이라는 걸 만들거든요. 그때 한동훈 라인 밑으로 해서 쫙 모여있던 사람들이에요. 그 멤버예요. 그 멤버예요. 딱 반부패 특별수사단이 1단, 2단에서 2개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한동훈이 대장이고 그 밑에 진짜 똘똘마리로 다 있던 사람들이에요. 똘똘마리로 있던 사람이고 이 양반이 뭐를 맡았느냐 하면 2022년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찰 인사를 하면서 당시 서울중앙지검장 송경호 네. 그다음에 반부패 1부장이 어미준 3부장이 강백신이 공공수사 1부장이 이희동이에요. 요 사람들이 대북 송금 수사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재명 죽이기에 나섰던 친윤 검찰 라인이고요. 그렇습니다. 이 강백신 어미준이 똑같이 조국 대표 사건 때도 그 조국 대표 사건 맡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러면 윗선으로 올라가야 된다는 말씀을 처음 조작 기소 나왔을 때부터 박성용 나왔을 때 윗선 수사가 중요하다. 윗선 수사가 맞아요.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강백신, 어미준, 이희동까지 나왔어요. 그 위에 누가 있어요? 인사권자 누구예요? 법무부 장관 이원석 검찰총장도 나왔잖아요. 법무부 네. 장관 한동훈, 윤석열은 감옥 갔고 인사검증하죠. 이거는 한동훈 씨를 빼놓고 이 조작 기소 사건을 이야기할 수 없어요. 그렇습니다. 이거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돼요. 반드시 짚고 나가야 돼. 저희도 좋습니다. 하면서 의심스러웠어요. 왜냐하면 검사가 수천 명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굉장히 많은 검사가 있는데 왜 본 이름이 계속 보일까? 그러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계속 봤던 강백신, 어미준, 그렇지. 이희동, 어. 뭐 관봉권 띠지 때도 나왔고, 그렇습니다. 계속 이 김영철 뭐 이런 사람들만 사람들이에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선수들 한 10명 가지고 죽기 살기로 검찰의 권력을 장악하는 핵심 팀으로 이 사람들이 동원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 뭐 더 이상 설명할 필요 없이 너무 똑 떨어집니다. 그거는 네. 이제 끝. 끝. 그리고 이제 잠깐 말씀하셨는데 대북 송금 사건 이것도 저희가 많이 다루긴 했습니다만 오늘 그 국정원 출신의 박선우 의원님께서 뭐 하나 좀 다루고자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대북 송금의 핵심 증거로 활용된 것이 뭐냐면 김태균 회의록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김태균 회의록. 조금 그러니까 생소해요. 김성태 회장 네. 쌍방울 그룹의 직원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했어요. 대북 사업 관련해 가지고 네. 그걸 이제 회의록이라고 해서 다 이렇게 작성해 놓은 게 있어. 네. 요거를 대북 송금 사건의 핵심 증거로 활용을 했는데 이 문건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 국정원 출신의 박선우 의원님이 박사를 좀 내고 싶답니다. 네. 네, 한번 박사를 좀 띄워주세요, 내주세요. 문건. 네. 예. 그래서 지금 2019년 1월에 일본 도쿄 하얏트 리젠시 공영 컴퓨터에서 김성태하고 김태균이 두 명이 이제 만나서 작성을 했다 그러잖아요. 네. 근데 이 제가 박사 논문을 일본 동경대 가서 마지막 썼거든요. 오, 네. 그러니까 이 일본의 호텔에 키보드 있잖아요. 네. 키보드 자판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거기에는 히라가나, 그러니까 일본의 알파벳 같은 거하고 영어 이거밖에 없어요. 그리고 생각보다 이 굉장히 그 디지털 수준이 떨어져 있어요. 일본의 맞아요. 하얏트든 어디든 호텔 수준이 네. 거기 비즈니스 룸이든 뭐든 그래가지고 타국 언어가 칠 수가 없어요. 예? 이거를 프린트해도 프린터도 안 나와요. 그 뭐 하얏트 리젠시든 어느 호텔이든 도쿄 심지어 뭐 제국 호텔, 대국 호텔 가도 비싸고 의원님. 좋은 호텔일수록 다 나와. 의원 말씀 중에 죄송한데 예. 여기 좀 배경을 설명을 해야 조금 알아듣기가 쉬울 것 같아가지고 예. 일단은 여기 이 회의록에 경기도가 대북 사업과 관련이 있다는 내용들이 좀 들어가 있나 보군요. 맞습니까? 잠깐만요. 그게 회의록에. 회의록에는 이제 어. 경기도하고 뭔 사업을 한다고 돼 있지. 요거 하나 가지고 지금 이제 쉽게 오케이. 다 물고 떨어뜨려. 네, 아무튼 그런 게 있어. 네.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주요 증거예요. 중요 아니, 주요 증거로 증거가 활용이 됐어. 검찰에서. 그런데 이제 뭐냐? 그러니까 원본을 좀 내놔봐라 그 문건에. 원본을 내놓을 수가 없는 거야. 왜요?
아니 작성이 없어. 사후적으로 된 걸 우리는 의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본이 왜 없냐라고 하니까 그거 우리가 돌아다닐 때 호텔 공용 PC로 작성을 했기 때문에 원본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거기 호텔에서 출력을 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호텔마다. 그래서 네. 이거를 이제 그 말이 신뢰도가 있는지 없는지를 검증하는 과정이야. 아, 오케이. 뭔지 오케이, 알겠지? 오케이, 오케이. 아, 요거를 네. 알아야 알아들을 수 있어. 그러니까 이 문서가 국내에서 뭐 압수수색하고 이렇게 나온 게 아니고 문서 하나가 갑자기 툭 튀어나와요. 툭 던진 거야. 이거를 유일하게 증거랍시고 내놓은 거예요. 근데 이것을 뒤덮을 수 있는 증거는 뭐냐면은 2019년 7월 2일 날 작성된 그 방영철? 방영철이 예? 방영철이가 자기 부하한테 지시를 해가지고 회장님 방북을 최우선시하라. 그래가지고 필리핀을 행사를 준비할 때 회장님 방북 계획서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렇습니다. 요거는 없애버리고 그렇지. 훨씬 그 전부터 경기도와 이 방북 문제를 협의했다라고 하는 가짜 문서가 하나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근거로 쓰기 네, 위해서.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말이고 증거가 있는 유일한 것은 방영철이가 회장님의 방북을 최우선시해라 그래가지고 자신들 개인이 직원들이 3만 달러, 5만 달러 종이 화장품 가게다 넣어가지고 돈을 운반을 한단 말이에요. 네. 그것도 누구 돈이냐? 김성태 개인 돈이라고 주장하는 100억을 다 바꿔가지고 그렇죠. 거의 1년 동안 북한에다 갖다 현찰을 갖다 줘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를 입증할 게 없으니까 이 김태균, 김성태 문서를 조작한 거다 이거죠. 아, 쉽게 갑자기 튀어나온 거야 이 문건이. 쉽게 이해하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쌍방울 대북 송금, 그러니까 북한에다 돈을 갖다 줬다는 어마어마한 사건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왜 이렇게 검찰은 이화영 부지사한테 이재명을 불러 회유하고 압박하고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다른 증거가 없는 거예요. 증거가 없지. 그러니까 쌍방울과 경기도가 같이 사업을 했다고 하는 다른 증거가 없기 때문에 이화영의 입에 엄청나게 많은 노력을 기울였던 건데 그중에 핵심 증거라고 하는 게 이 방금 뭐 제국 호텔에서 만들었다고 하는 회의록에 그렇습니다. 경기도와 사업을 한다 이런 내용이 있어서 그렇죠. 아주 중요한 증거였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제 현장 검증을 노정면 의원이 했는데 네. 이거는 뭐 가능성 거의 제로에 가깝다는 거 현장 검증을 했다는 겁니다. 네. 이게 문서가 유죄의 증거가 되려면은 몇 가지 단계를 거쳐야 되거든요. 하나는 막 도장이나 날인이 있는 거면 이게 그 사람 도장이나 이 날인인가라고 하는 동일성 검증을 거쳐야 돼요. 네. 그다음에 이게 이제 형식상의 진정성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디지털 문서 같은 경우는 동일성과 무결성이라고 해서 중간에 그날 그 시기에 그게 출력됐는지를 디지털 파일을 통해서 검증을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중간에 조작될 수 있거든요. 이게 그날 그때 그 작성된 문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확인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거기 지금 나왔던 소위 방영철 문서라는 게 도장이 찍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뭐 이 무인이 찍혀 있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이거는 동일성 검증 못해. 방영철 문서는 예. 그 출력된 게 있어요. 예. 그러니까 PC, 출력된 것만 있는 방영철 건이 있고. 방영철 방에 있는 PC. 그건 그래서 있고. 뭐라고 하냐면은 내가 출력한 게 아니고요. 내가 지시해서 내 비서가 예, 내 지시를 받아서 써가지고 출력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밖에 못 도망가요. 네. 호텔에 있는 그 문서들 같은 호텔에서 출력했다고 하는 문서는 실제로 그날 그 시기에 특정 이 문서를 언제 작성했습니다라는 게 있잖아요. 그날 그 시기에 거기에서 실제로 입력되고 출력된 문서인지가 검증이 돼야 돼요. 그렇습니다.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네. 전혀. 근데 만약에 자기 노트북으로 이거를 작성하고 프린트를 했다면 그게 기록이 다 남잖아. 네, 바로 남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런 식으로 알리바이를 댔던 거야. 어디 호텔 뭐 어디 무슨 아파트먼트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갈줄 하는데 몰랐던 거죠. 말이 그렇죠. 안 돼요. 말이 네. 기본적으로. 네. 그런데 더 몰랐던 건 이것까지 현장 검증할 거라고는 상상 못했는데 노정민 의원이 그 현장 검증을 다 해봤더니 이렇게 나올 가능성은 거의 0에 가깝더라는 거야. 오케이. 됐죠? 네. 키보드에 깔끔합니다. 한글 자판이 없습니다. 어느 날. 네, 키보드 한글 자판도 없고. 네, 외우고 좋습니다. 다니는 분이 계신가? 자, 그러면은 이제 대장동 사건으로 좀 넘어가 볼까 하는데 대장동 사건 조작 기소의 근거로 민주당이 지금 제시하는 게 뭐 너무 많은데 네. 대표적인 게 한 3개쯤 됩니다. 자, 먼저 2기 수사팀 정식 인사 전에 사건 기록 검토한 정황이 있고
자, 이어서 대장동 1기 수사팀이 증언했죠. 수사팀 교체 후에 이재명 대통령 공범 포함시켰다. 2기 수사팀이. 네. 자, 그리고 세 번째가 이재명 대통령이 미입건 상태였는데 그 당시에 유동규 내연녀 압수수색하면서 입건도 되지 않은 이재명 대통령을 압수조사의 피의자로 적시를 해놨다. 그겁니다. 그도 앞에 거 예, 여기 예. 제가 하나하나 이제 그러면 살펴보겠습니다. 네. 윤석열 정부로 바뀌고 대장동 수사팀이 바뀌어요. 네. 근데 2기 수사팀 정식 인사 전 사건 기록 검토 정황이라고 써 있잖아요. 네. 근데 대장동 수사팀이 바뀌기 전부터 사건 기록을 어미준이가 검토를 한 정황이 나와버렸어요. 또 나온다, 어미준. 이거는 완전히 불법이거든요. 자, 관련해서 국회 영상 함께 좀 보겠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대장동 사건을 이재명 직위기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2년 7월 4일 어미중 강백신 두 부장검사를 반부패 13부장에 배치합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을 정식 인사하기 2개월 전에 22년 5월 중앙지검 직무대리로 발령을 냈고 서울고검의 사무실을 배정하고 대장동 수사 기록을 주임검사인 정용환 부장검사의 허락도 없이 무단으로 기록을 검토하고 수사를 기획합니다. 이 당시 서울고검장 중앙검사장은 법무부 장관이 7월 4일 정식 인사 때 어미중 강백신을 반부패 13부장에 배치할 거란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검사 인사는 반드시 대통령실과 협의 및 사전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2개월 전에 미리 배치하여 대장동 수사를 기획하게 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원성 총장 직무대행, 서울고검장, 송경호 중앙검사장 등이 모두 합의하에 이 수사를 기획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기 수사팀에서 이재명 관련한 내용이 하나도 나오질 않았어요. 윤석열 정부로 정권이 바뀝니다. 네. 그러니까 이재명을 이제 잡기 위해서 5월부터 얘네들은 이거를 들여다보기 시작한 거라는 거죠. 네. 하자마자. 그러니까 송경호가 이제 5월 23일 날 딱 임명이 돼요. 이때부터 이거는 문재인 정권과 야당에 대한 선전포고라고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 사람들이 이제 진짜 짓밟을 거다. 우리가 생각도 못한 일이 벌어진다. 대선 때 검찰공화국이 된다는 게 바로 신호탄이 송경호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네. 바로 그 이틀 뒤에 이 강백신하고 이 어미준이 이 사람들이 직무 대리로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무섭다. 그래서 이미 이원석, 한동훈, 송경호, 윤석열 이들은 벌써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지사, 이재명 후보 잡기에 처음부터 팀을 짜고 밀고 들어온 거고. 무서워. 네. 그 중에 바로 첫 시작이 이제 대장동 사건이고. 네. 대장동 사건에서 전 1기 팀에서 혐의를 발견하지 못했다. 네.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쥐어짜자면 아무거나 다른 것도 혐의 있을 수도 있으니까 계속 수사해야 된다는 보고서 하나를 남기게 만들어서 끌고 가요. 사건을. 네. 네, 그렇게 끌고 가가지고 이재명 잡기에 올인을 하는 거죠. 네. 근데 증거가 아직도 안 나오고 있어요. 증거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네들도 잘못한 건 아는 거예요. 네. 예를 들어서 파일은 봤다. 이제 그것까지는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 미리 검토한 건 맞는데 그게 USB로 본 건지 아니면 수첩으로 이렇게 정확하게 내어놓은 건지 그것도 모르고 본인들은 그냥 파일만 검토했습니다라고 빠져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봐봐.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내용이 지금 하나도 없잖아. 근데 이재명을 잡기 위해서 지금 팀을 구성했잖아.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실수가 발생을 해요. 자, 조작 기소의 근거 다시 한번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그게 이제 두 번째인데. 네. 여기 세 번째인데요. 미입건 상태인 이재명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한 압수조서가 튀어나오게 됩니다. 이거 완벽한 실수거든. 입건도 안 돼 있는데. 입건도 안 돼 있는데 피의자 이재명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요 관련해서도 국회에서 아주 날카롭게 지적이 들어가는데요. 영상 함께 보겠습니다. 강백신 증인은 이재명 시장 입건도 되기 전에 압수조서 목록에 피의자 이재명이라고 쓴 거 검사가 김영석이에요. 입건도 되지 않은 이재명을 엮으려고 온갖 것 짜놓고 목표는 단 하나. 이 압수조서 목록에 피의자 이재명, 박태선 압수조서 목록에 왜 그게 들어가요? 그 김영석은 오늘 불출석 사유서도 내지 않고 오지 않았어요. 야, 이런 실수가 발생한 거야. 그걸로 말이 세 번이 바뀌어. 처음에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리가 나왔을 때는 네. 저거는 잘못 기록한 겁니다. 네. 실수로 피의자라고 하면 안 되는데 잘못 기록한 겁니다 하고 빠져나가려고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공문서에 잘못 기록할 수 있느냐 그럴 때 어쨌든 잘 모르고 잘못 기록한 겁니다. 그렇게 했어요. 그다음에 송경호 전 중앙지검장이 증인으로 나와서는 아무나 넣어도 돼요 거기. 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힘으로 밀어붙이더라고. 아니 이재명이도 뭐든 아무나 넣어도 돼요. 와. 상관없다 막. 그게 이제 말이 안 되잖아요. 안 되죠. 안 되니까 그다음에 강백신이 또 나타나서 뭐라 그러냐면은 이미 15건이나 이재명 전 대통령 후보가 입건이 돼가지고 그때 이미 너무 충분해서 이재명을 아무데나 넣어도 된다 이렇게 부연 설명한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뭔 말이 되냐면은 이게 10월 22일인가 됐으니까 약 150일 만에 이자들이 정권 잡은 지 150일 만에 15건의 입건을 어떻게든 만들었다는 이야기가 되잖아요. 네. 그리고 15건 입건해 놨으니까 아무데나 털어가지고 이재명 대통령 후보하고 관계없는 아무나 털어가지고 압수한 그거를 전부 이재명 창고에 다 갖다 집어넣어놨다는 이야기잖아요. 15건을.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아무나 이름 넣어도 되고 15건 이미 다 입건해놨다라고 하는 말 속에는 뭐냐면 우리가 제대로 죽이려고 네. 딱 긁어 모아가지고 쥐가 어떻게 하냐 강백신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으면 예? 15건으로 딱 특정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한 곳에 자신들 쪽을 다 모아가지고 제대로 죽이려고 했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이고 조직적으로 끈질기게 했다는 걸 자백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아니 세상 이재명 대통령이 대단해 보여요. 저렇게 대단합니다. 진짜. 죽이려고 그렇습니다. 대단해 보여요 정말. 자, 근데 또 요놈들이 이제 정적 제거 수사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자기들 편은 또 덮어준 게 여기 이제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표적인 게 이제 검사 출신의 곽상도인데요. 이재명 대통령은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단돈 10원도 받은 게 나온 게 없어요. 그런데 곽상도는 아들이 50원 받았잖아.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완전히 또 탈탈 털어줬잖아요. 네. 예, 이거 누가 수사했냐? 바로 강백신입니다. 또 나와. 근데 강백신이가 그지같이 기소를 해가지고 요게 이제 곽상도는 공소 기각이 나오고 아들은 무죄가 나왔어요. 이거 관련해 가지고 전용기 의원이 또 아주 날카롭게 들어간 게 있는데요. 그 부분 영상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유동규 씨 재판입니다. 여기 판사가 뭐라고 써 있는지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냥 공소장을 변경하라고 이거 공소장 변경해야 유죄를 때릴 수 있다. 유죄를 내릴 수 있다. 판결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결국엔 무죄를 받아요. 그래서 유동규 정민용 씨가 무죄를 받습니다. 자, 유동규는 자기 이건 편이니까. 곽상도 전 이제 곽상도. 의원의 50억 클럽에 대한 판결문입니다. 이것도 강백신 검사께서 기소하셨어요. 판사가 뭐라 적었냐면 이러한 사정은 형사 법률 전문가인 검사 역시 모를 리 없음에도 왜 이 부분 공소 사실을 따로 떼내어 나중에 기소하였는지 대해 납득할 만한 변명을 하고 있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이 기소했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이와 같은 검사의 기소는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공소 기각을 판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특수부에서 가장 잘 나간다고 하시는 우리 강백신 검사님께서 50억 클럽도 그렇고 대장동에서도 자기가 원하는 이야기를 많이 해두는 사람들은 결국 무죄 받아주는 그런 공소를 합니다. 법원 행정처장님 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기소하지 않은 부분은 판단할 수 없는 것이고 기소되어도 증거가 없으면 유죄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기가 막히네요. 곽상도가 어떻게 무죄지? 무죄 나오게 할 결심을 가지고 기소했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판사가 공소장을 바꾸라는데도 바꾸지 않고 그렇게 가서 무죄가 나왔잖아요. 판사가 공소장 바꾸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권유가 있었던 건 맞습니다. 에라이 자식아. 자식이 뻔뻔하다 진짜. 난 이거 진짜 너무 화가 나요. 심각해요. 봐주기 위해서는 무슨 짓도 다 합니다. 네. 그리고 좀 전에 이재명을 잡기 위해서 무슨 짓도 다 하는 모습 보지 않았어요. 네. 실제로 유동규 씨, 정민용 씨 같은 경우에는 법원에서 이거는 수수자가 아니고 공모자로 봐야 된다 해서 공소장 변경을 요구하는데
거기에는 또 호승진 검사가 자기는 안 하겠다. 우리는 이게 맞다라고 해서 공소장 변경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법원에서 무죄가 나요. 그러니까 50억 클럽 같은 경우에는 아들 뭐 뇌물죄로 기소를 했는데 송경호 검사장이 딱 나타나가지고 그래 무죄가 나와서 국민들의 분노가 크잖아. 그러면 강백신을 투입하겠다 하면서 강백신 검사를 딱 투입시켜가지고 범죄 소익 은닉죄로 추가 기소를 하게 만듭니다. 그러다 보니 법원에서 뭐라 하냐면 아니 이거 공소사실 한 번에 해야 되는데 왜 이거 추가 기소하냐. 형사법률 전문가인 검사 이거 몰랐을지 알았을 건데 이렇게 추가 기소한 거는 공소권 남용으로 볼 수 있다 해가지고 공소기각을 판결하는 겁니다. 공소기각. 그러니까 자기들은 원하는 사람들은 무죄 만들어주고 공소기각 만들어주는 그런 기소를 한 거예요. 이 판결문에 정말 이거 어떻게 참냐. 이 판결문에 정말 빛나는 단어 하나는 변명. 변명도 하지 못하면서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공소장 바꾸라 그랬잖아요. 네네. 공소장을 안 바꾸면은 보통 이유를 설명하잖아요. 뭐 그렇겠죠. 보통 재판장 같으면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아니면 논리도 되지 않으면서 이렇게 말을 했을 텐데 이 판결문에는 변명하지도 못하면서 이렇게 돼 있다고. 그 얼마나 대놓고 놀린 거예요. 야, 니들 아무리 공소권 가졌다고 이따위로 해? 그러니까 니들 불법이야. 이야기를 한 거예요, 판사가. 정말 심각합니다. 그 소리 지르던 강백신 검사가 강백신이. 소리 지르는 거 다 보셨잖아요. 맞습니다. 다 봤잖아요. 서영교 의원님한테 막 네. 소리 지르는 거. 저는 이제 강백신 검사는 워낙 진짜 윤석열 사단의 모든 정치 사건에 등장하는 분이에요. 강백신이. 저분이 73년생. 저보다 2살 어리더라고. 아니 송영길 사건에도 관련돼 있어요. 73년생. 제가 가장 놀란 건 저보다 2살 어리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거는 신장식이 이승환보다 어리다는 거. 그건 또 왜? 승환이 형한테 가면 안 되지. 승환이 형이요? 강백신이 73년생. 예. 그리고 자, 윤석열이 집 사줬잖아요, 김만배가. 네? 누나 집. 이런 건 뭐예요, 도대체? 그러니까는 뇌물을 주고 분명한 증거가 있고 아예 계약서로 돼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 너무도 명백하게 뇌물로 들어간 것들은 다 걷어내고. 그러니까요. 검찰이 죄를 저지른 거 이거는. 네. 검찰이 저질렀는데 이재명 대표한테 다 뒤집어 쓴 게 너무도 명백하게 드러났는데 이 자들이 그러니까 막판에 집단으로 반발을 해요. 저것들이 이제 우리 죽었다 생각하고 특검 오면은 도망갈 길이 없다고 판단하니까 맞아요. 소리를 지르고 그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한 예. 겁니다. 제가 보세요. 지금 우리 짧게만 정리했는데도 이게 너무 심각하잖아요. 이거는 진짜 대한민국 시스템 자체를 무너뜨린 자들입니다. 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러면 검찰의 책임자가 나와서 석고대죄를 해도 그걸로도 용서가 안 돼.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 검찰총장 대행이라는 자가 있는데 이재명 정부의 검찰총장 대행입니다. 근데 이 자가요. 고개를 숙이는 게 아니라 지금 이런 놈들 있지. 강백신이 같은 놈들을 두둔하고 나섭니다. 나는 정말 이걸 보면서 너무너무 화가 나요. 그 장면 함께 보겠습니다. 이번 국정조사에 대해서 재판 중인 사건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 대한 우려와 법과 원칙에 따라 실무를 담당했던 검사들의 증언은 필요 최소한으로 해주실 것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후 진행된 국정조사 과정에서 다수의 담당 검사 수사관들이 증언대에 서게 되었고 모욕적인 말을 듣거나 답변 기회를 제대로 얻지 못하는 상황들이 발생하였습니다. 대통령이 모욕을 당했고 국민이 모욕을 당한 건 안 보입니다. 이자는. 근데 이자는 문제가 뭐냐? 이재명 정부의 검찰총장 대행이야. 그런데 지금도 법과 원칙에 따라서 수사를 했대. 이런 얘기가 나옵니까 지금? 황당한 거죠. 그래서 28일 날 증인으로 다시 나오십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정리하는 청문회에서는 구자현 검찰총장에 대한 책임도 저희는 물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사실 이렇게 무죄 받아주는 공소 이거 말고도 봐준 사건도 저희는 어마어마하게 많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대장동에 보면 30억 공갈 사건이 있습니다. 이 사건은
딱 자기들이 지고 있고 만약에 이 증인이 본인들한테 불리한 발언을 하면은 그때 기소할 작정을 가지고 있는 거라고 저희는 의심하고 있거든요. 예. 이렇게 법을 남용해서 검찰권을 가지고 있는 사실 이제는 좀 청산해야 된다고 저희는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 조작도 4천억의 이익을 봤단 말이에요. 네. 쌍방울이 그걸 쥐고 있어요. 지금도 증거를 다 갖고 금감에서 다 만들어준 것을 쥐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주가 조작 사건을 수사하는 15층에서 쌍방울을 그렇게 쥐어 쪼다가 이화영이를 회유해야 되는 13층 네. 박상영 검사가 조금이라도 뭐 이화영이가 좀 넘어오는 것 같다 이러면은 15층 전체 분위기가 그렇게 좋아졌다는 거예요. 축제고요. 네? 그럴 정도로 주가 조작 사건으로 4천억이고 얼마고 다 먹고 살아. 이화영이 통해서 경기도지사 방북 비용 대납 이런 단어 한두 개만 받아내면 돼. 이게 말이 됩니까? 종이 한 장도 없고 녹음 한 장도 없고 심지어 이호남이가 왔다 갔다 한 사진 한 장도 없고 아까 말씀하신 자기들끼리 회의록이나 컴퓨터로 출력하면 프린터 출력한 시간이 나오잖아요. 그런 거 하나도 없는 거예요. 네. 그래놓고 오로지 이화영 말 한마디로 대통령 후보 이재명, 전 후보 이재명을 죽이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네. 그것도 대검에서 특별 전담 검사 3명이 내려와가지고 수원지검으로 내려와가지고 15층에서 수사를 사실상 집단적으로 지휘하는 거예요. 네. 네? 이화영이 하나 말 끄집어내면 니들 다 산다. 지금 이런 것들이 지금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는데도 지금 저자는 저렇게 말을 한다는 게 국민을 너무 우습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구조적으로 지금 7개 사건 하고 있잖아요. 네. 7개 사건뿐만 아니라 윤석열 중앙지검장, 윤석열 검찰총장, 윤석열 대통령 시기에 저렇게 조작 기소하거나 한동훈이 전부 다 거기서 핵심 역할을 했어요. 윤석열 바로 밑에서 법무부 장관 하면서 인사까지 다 했던 거 아닙니까? 그 시기에 검찰권 오남용 사건을 전부 다 진상조사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문재인 정부 시절에 검찰청에 과거사위원회가 있었어요. 그건 이제 법무부 장관 훈령으로 만들었던 과거사위원회예요. 거기서 김학의 사건 쭉 파들어가고 있었는데 그때 윤석열 총장이 그걸 뒤집은 게 김학의가 불법적으로 나가려고 했잖아요. 네, 그 잡았잖아. 그때 그거 잡았잖아. 근데 오히려 그때 잡았던 사람들을 전부 다 때려잡아가지고 그렇죠. 전부 다 기소했죠. 맞습니다. 5년 걸려서 다 무죄 받았어요. 무죄 나왔어. 끝났어. 네. 이규현, 차규근, 이광철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때는 이제 훈령으로 했는데 그게 아니라 저는 국회에서 특별법 만들어서 과거사, 검찰 과거사, 진상조사 다 해서 강백신이 더 이상 저렇게 국회에 나와서 큰 소리 치고 국회의원 앞에서도 그런 소리 하는 것들을 죄송합니다. 그런 일들이 다시는 벌어지지 않도록 정말 단단히 뿌리를 뽑아야 돼요. 네. 그렇습니다. 국정조사가 한 일주일 정도 남았는데 이제 특검으로 가야 됩니다. 가야 되겠죠. 네, 특검으로 가서 이 책임을 안 물을 수가 없는 상황이 그렇습니다. 됐어요. 지금 민주당 차원에서는 이제 뭐 고발도 하고 있고 계획하는 것 같은데 이건 뭐 특검 사안이라고 보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고발은 고발대로 진행을 하고요. 위증은 또 위증대로 고발을 할 거고 추가적으로 특검에 대한 법률안 논의가 지금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됐어요? 그렇습니다. 국정조사는 국정조사 가는 드라이브를 세게 걸고 있을 때 원내 지도부 차원에서 이제 특검법을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다행입니다. 뒤늦었지만 너무 고발을 다행입니다. 해도 공수처에서 그냥 뭉개버리면 끝이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특검을 가야 된다는 주장을 저희가 하고 있는 거예요. 단 한 번이라도 처벌의 역사가 있으면 이런 저런 검찰총장 대행 같은 모습은 안 볼 수 있잖아. 지금도 법과 원칙에 따라서 수사했는데 왜 국회의원들이 많이 물어보니? 아니 그럼 물어보자 안 물어봐 그러면. 그러니까 법과 원칙에 따라 말 안 하는 게 있죠. 조작해서 우리 마음대로 수사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이 얘기를 하면 엊그제도 뭐 중앙일보 보니까 무슨 뭐 파산청이니 뭐니 뭐 검찰들이 전부 다 사기가 떨어졌고 민생 사건 처리를 못한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려면 소위 조작 기소 사건을 위해서 이재명 대통령님에 대한 그런 사건들 전체적으로 보면 투입된 검사가 200명이에요. 200명. 대략
200명이에요. 그 200명 거기다가 때려박지 않았으면 민생사건 수사 잘하고 있었을 거예요. 전체 검사 한 2,000명 남짓인데 그중에 10%를 한 사람 때려잡는 데다가 집어넣었어요. 네. 그래 놓고 무슨 뭐 검사들이 일이 많고 어쩌고 저쩌고 그런 소리 하시는지 난 납득할 수가 없어요. 그 한 사람을 잡는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훼손한 사건입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그런데도 아직도 저렇게 검사 편들을 들고 있어. 나는 이거 너무 화가 나. 다 자기가 공범이라고 스스로 막 자백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보입니다. 네. 공범 자백 중. 자, 그러면 세 분과는 여기서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